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발해에 혼을 쫓아서 1300년 전 백길 탐사에 나섰던 발해 뗏목 탐사대원 4명이 오늘 새벽 일본 해상에서 폭풍으로 모두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탐사대원 4명이 희생된 곳은 일본 오키군도 도고섬 서쪽 7km 해상으로 항해를 시작한 지 25일째인 오늘 새벽입니다. 이들은 어제 낮에도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결국 구조 도중 풍랑으로 뗏목이 좌초되면서 3명은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지난 1월 25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들이 그 뗏목에 타고 있었던 4명의 탐사대원들입니다. 이들은 1300년 전에 발해 해상 항로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 뗏목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일본 해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혹독한 추위와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도 항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찾으려고 했던 그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1300년 전 발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상 항로가 과연 존재했을까요? 존재했다면 그 출발지는 어디였을까요? 지금부터 1300년 전의 왕국 발해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인들이 동해로 떠났던 출발지는 어디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취재팀은 블라디보스톡 종합대학을 찾았다. 그곳에서 발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학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샤프크노프 박사. 취재팀이 찾아갔을 때 그는 좁은 연구실 안에서 발해 토기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이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나라에는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는 발해 토기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평생을 발해 연구에 바쳐온 샤프크노프 박사는 발해사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가 발로 뛰어다니며 수집한 발해 유물만 해도 수만 점. 그의 연구실은 작은 발해 박물관이었다. 그는 취재팀을 만나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발해 유물부터 꺼내 보였다.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발해의 기와. 지붕 이는 거. 예. 보여줘요? 그리고 쇠로 만든 날카로운 화살촉들. 이것도 종을 추랍니다. 과자 상자에서 꺼낸 이 유물은 기와 조각을 이용한 저울추다. 우와. 아, 이건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허리띠다가. 허리띠에다가. 야, 이거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샤프크노프 박사는 특별히 보여줄 것이 있다며 취재팀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그가 가리킨 것은 물고기 모양의 작은 조각품. 13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녹 하나 슬지 않은 채였다. 어린아이 손가락 길이만한 이것은 청동 부절이었다. 부절은 주몽이 유리왕과 나누어 가졌던 칼처럼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물건이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부절의 왼쪽. 이 부절이 오른쪽과 합쳐지면 세로 미연에 새겨진 합동이란 글씨가 완벽하게 완성된다. 이 부절의 왼쪽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은 누구일까? 부절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그 단서였다. 좌효위 장군은 당나라와 발해에서 사용된 관직으로 서열 2위 정도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그리고 섭리기에는 사람 이름이다.
이름 끝에 게자는 발해인의 이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가루개, 미발개, 공백개처럼 결국 섭리계에도 발해 사람이었던 것이다. 좌효위 장군 섭리계가 부저를 가지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 취재팀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니콜라예프카 마을로 향했다. 인구 300명의 한적한 시골 마을. 부절이 발견된 곳은 이 마을 한켠에 있는 거대한 성이었다. 좀처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성벽을 오르자 15만 평가량의 넓은 성터가 한눈에 들어왔다. 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져 있었지만 돌을 쌓고 그 겉에 흙을 다진 무척이나 견고한 토성이었다. 아직도 성터 곳곳에는 발해 유물들이 남아 있었다. 조각으로 남은 이 유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왕조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Ручки были на сосудах эпохи Когурё. И вот бахайцы потом заимствовали когурёвцев. Видимо, когда они начали делать гончарство свое, у них не было своих гончаров, они нанимали когурёвцев, и вот от них. 지금은 비록 하찮은 토기 조각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발해인의 숨결이 살아있다. 이 토기는 원래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배가 불룩하고 밑바닥이 평평한 이 토기는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니콜라예프카 성 밖에는 거대한 해자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너비 10m, 길이 3m의 이 해자는 적을 가로막는 제1방어선이다. 1300년 전 발해인들이 처음 지었을 니콜라예프카 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 둘레는 4km, 성벽의 높이는 10m, 해자와 옹성, 지까지 설치해놓은 니콜라예프카 성은 한마디로 적군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이곳에서 청동 부절이 발견된 것은 지난 85년 놀러온 학생들에 의해서였다. 우연의 일치일까? 대륙을 잇는 시베리아 철도가 관통하고 있는 이 성이 부절이 발견되면서 발해 동경용원부 정리부의 소재지로 밝혀졌다. 수도에서 사신이 오면 좌효위 장군 섭리기에는 부절을 확인하고 왕의 명령에 따랐을 것이다. 부절이 발견된 동경용원부가 중요한 이유는 인근에 있는 엑스페디찌아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발해는 외국으로 가는 5개의 길이 있었다. 거란도, 영주도, 압록도, 신라도, 일본도가 그것이다. 상경에서 길림을 거치는 거란도, 영주를 거쳐 중원으로 가는 영주도, 압록강을 타고 산동반도로 들어가는 압록도, 동경에서 함경도를 거쳐 강원도로 내려가는 신라도, 그리고 동경에서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들어가는 일본도, 일본도의 출발지가 바로 동경용원부였던 것이다. 발해인들은 일본으로 가기 위해 동경용원부를 거쳐 이 엑스페디찌아만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엑스페디찌아는 탐험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처럼 발해인들은 이곳에서 일본으로 가는 탐험의 배를 띄었던 것이다.
바레인들은 러시아 탐험만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바레인들이 배를 띄운 시기가 한결같이 겨울이었다는 점입니다. 앞에 이 목숨을 잃은 4명의 젊은이가 뗏목 탐험을 시작한 시기도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레인들은 왜 하필이면 겨울에 항해를 시작했을까요? 거센 폭풍우와 이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들은 과연 무사히 동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동해가 바라보이는 일본 후쿠라 항구. 이 작은 어촌의 집집마다에는 눈에 띄는 독특한 풍경이 있다. 바로 집 앞에 세워둔 성처럼 커다란 대나무 벽이다. 지붕 높이까지 세운 대나무 벽은 웬만한 힘에도 끄떡하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만들어졌다. 이곳 사람들은 겨울바람을 대비해서 이런 대나무 벽을 만드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혜라고 했다. そうだよね。私の祖父になる人が作った竹やからね。もう繊維だけ残ってるのこれ。この竹なんか繊維だけだね。今でも使ってらっしゃる。今使ってるんです。 이 지역에 겨울에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까? 冬はそんなに風強いんですか？そうですよ。あそこのいわゆるね水切りっちゅうんかね。あれの間の。あれが取れてしまったもんね。20年くらいに。あれだけ鳥が下がったでしょ。 겨울이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옵니까? 冬場はどっち方向から風が来るんです冬か？は北西ですね。北西、北西が強いです。 북서풍이 강하다. 북서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옵니까? 겨울이면 불어오는 북서풍이 바레인의 항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취재팀은 그 해답을 얻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소를 찾았다. 해양연구소 이흥재 박사는 인공위성으로 동해를 관측해 동해 자연 조건과 계절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그가 분석한 97년 1월 동해 풍향도다. 시베리아 쪽에서 시작된 북풍은 동해를 지나면서 북서풍으로 변하고 있다. 만약 바레인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띄운다면 이 바람만 그대로 타고 가도 어렵지 않게 일본의 노도반도 지역인 후쿠라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바람의 세기였다. 통상적으로 동해 쪽에는 겨울 내내 11월서부터 한 3월 정도까지는 이 강한 그 북풍, 북서 계절풍이 불어가지고 이 파도가 많이 크게 일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거친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거든요. 초소 한 15 내지 20m 정도 분다 그러면은 5m 정도의 파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레인들은 과연 어떤 배를 타고 이 거친 바다에 나섰을까? 거센 파도를 타고 넘으려면 앞머리가 뾰족하고 높아야 한다. 파도에 맞추어 재빨리 배의 방향을 바로잡으려면 발달된 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강한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돛대가 필요하다. 배의 길이는 20m, 100명 정도의 인원이 승선할 수 있는 기동성 강한 이런 목선이 아니었을까. 항해나 남해 같은 경우는 육지를 바라보면서 항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동해는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국의 해역내까지는 밑으로 최대한 내려옵니다. 그것은 육지를 바라보면서 항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다시 먼 바다로 떠서 동해를 직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역시 천문항법이라는 고도의 발달된 항해술이 있지 않으면 곤란하죠. 고도의 항해술을 갖춘 바레인은 동해를 건너 일본 서해안 각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도착지가 바로 후쿠라 항이었다.
후쿠라 항구는 1300년 전 바다를 건너온 발해인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항구에 세워진 이 비석엔 발해 사절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지금은 한낱 한적한 어촌에 불과하지만 1000년 전 발해인들이 도착했던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항구였다. 항구 인근의 하쿠이시 역사민속자료관. 이곳에는 몇 년 전 이 부근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당시 발굴된 유물들은 모두 제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고대부터 방울은 제사에 사용된 주술 기구다. 이런 방울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면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사 유물들이 발해인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 지방에서 중요한 제사를 주관한 곳은 바로 이곳 게다 신사다. (8, 9세기) 발해인들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이 게다 신사로 사람을 보내 국가적인 차원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牧会の船が、日本に着いた時に、日本のお役人さんたちは、外国人が持ってくるいろいろ災いの神が都に入るのを恐れていました。それでこの場所でいろいろ儀式をやって災いの神を一回きれいにすると、そういう儀式が一つと、もう一つは、日本から牧海に渡る時に船の安全を祈るようなそういう儀式をここでやっていたん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이 낯선 이국 땅에 호기롭게 발을 들인 발해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취재팀은 다시 발해의 흔적을 찾아 나라로 향했다. 8세기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의 평성궁터는 지금도 유적 발굴이 한창이다. 오래전 수도의 자취를 찾기 위해 유적 발굴을 해온 지 올해로 35년째지만 앞으로도 발굴 계획은 60년이 더 남아있다. 천년의 보고를 찾아내는 이 세심한 작업 속에서 지난 88년 발해와 관련된 유물 한 점이 발견됐다. 그것이 일본에 온 발해인들의 정체를 알려줄 중요한 단서가 될는지 모른다. 취재팀은 그 유물을 보기 위해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찾았다. 四角い方はですね、1988こちらは平城宮 연구원은 창고에 보관돼 있던 두 개의 유물 상자를 꺼내왔다. 東南の隅の部分のこれは放酸と放射という薬品を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고 네모난 나무 조각, 즉 종이 대신에 쓰던 목간이었다. いうふうに牧会士というふうに3文字ありますが、ここに交わるという字と駅、交易、交易、交易と何回も何回も落書きまたはその字の練習をするためのものとして書いて、その一連の中で牧会士というふうに、牧会士はここに牧会士、士の字が大変薄くな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読み取ることができます。 아무렇게나 흘려 쓴 글씨 중에는 분명 발해라는 글씨가 있었다.
발해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에 살고 있던 한 일본 귀족이 남긴 낙서일까. 발해사 목간과 같은 시대의 유물인 견고려사 목간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공식 문서인데 당시 일본이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목간은 발해에 갔던 사신이 천평보호자 2년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2계급 특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의 목간에 의하면 발해와 일본은 서로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다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취재팀은 다시 도쿄에 있는 황궁을 찾았다. 황궁 국내청에 보관돼 있다는 발해의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취재팀은 겨우 문서의 사본을 구할 수 있었다. 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今開けてみていいですか？ 취재팀에게 건네진 것은 한 장의 사진. 발해가 보낸 바로 그 문서였다. 중대성첩이라 불리는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오고 간 일종의 외교 문서다. 문서를 보낸 곳은 발해 중대성, 당시 왕명을 맡고 있던 곳이다. 이 문서는 841년 일본 태정관에 전해졌다. 중대성 첩에는 당시 일본에 건너간 발해인들의 직책과 인원 수를 자세하게 적고 있다. 그들은 일국을 대표하는 105명의 공식 사절단이었다. 발해의 사절 중에는 천문생 한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그가 바로 고도의 항법인 천문항법으로 사신들을 안내한 천문 관측자였다. 중대성 첩에는 이런 글귀가 덧붙여 있다. 항해가 어려워 오래 때를 기다려왔고 이제 사신 하복연을 보내 귀국과 교류하려 한다. 이 문서를 조인한 사람은 건황, 훗날 발해 12대 왕이 된 인물이다. 그러나 발해 사신들은 동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발해 사신들에겐 목숨을 건 항해였다. 발해인들이 험난한 동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발해는 사신 파견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목적 때문에 발해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우리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발해의 당나라 공격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 역사상 첫 해외 원정이었고 승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동반도에 위치한 당나라의 등주성. 발해가 당나라 등주를 공격한 때는 732년. 대장군 장문휴는 수군정예 2만여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등주성으로 진격했다. 하죽지세로 등주성을 함락한 발해군은 등주자사 위준을 죽인다. 우세한 군사력과 속전속결의 전략이 거둬낸 승리였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전쟁 개념은 주로 방어의 개념입니다. 귀 대첩이니 살수 대첩이니 모두가 크게 우리가 방어에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민족사 최초로 이 정규 군대가 왜곡을
공격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발해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는 이 사건이 아마 최초였고 아마 그 이후로는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발해가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는 이 발해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발해에게 복속돼 있던 흑수 말갈족이 이 당나라와 손을 잡음으로써 당시 발해는 서쪽으로는 당나라, 북쪽으로는 흑수 말갈, 그리고 남쪽으로는 당시 당나라와 손을 잡고 있던 그 신라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는 그런 형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삼각구도를 깨지 않는 한 발해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절대절명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발해가 선택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배후에서 신라를 견제하게 해놓고 그 다음으로 당나라와 흑수 말갈의 제휴를 깨기 위해 등주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했을 때 당나라의 대응은 참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특이할 만한 반격도 없었고 오히려 이 발해 우대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숨막히는 정치 외교전에서 이 발해가 승기를 잡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것으로서 발해가 목숨을 걸고 동해를 건넜던 한 가지 이유는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이 현의 마스바라 해안. 마스바라 해안 인근에는 작은 신사가 있다. 평화롭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이 신사는 발해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신사 어느 곳에서도 발해 사신들이 머물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신사 바로 앞 공터에서 오래전 발해 사신들의 유적을 발굴했는데 이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유적을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는 이 땅 속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実はこの近くで火を焚いた入国の儀礼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や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場所が見つかっています。ですから一つの可能性としてこの付近に松原客館いわゆる牧会からの人たちを迎え入れる施設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も言われていますね。 발해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한 군데의 유물 발굴 현장이 있었다. 8세기경 집단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 발해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 것은 바로 이 온돌 유적 때문이었다. 온돌은 고구려인들의 대표적인 난방 기구였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서도 널리 쓰였다.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이 온돌 유적은 분명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었다. ここに刺客と言いましてここに鍋がかかるんです。釜ですね。釜がかかるんですが、釜を支えるための石の棒がここに立つんですけども、もうそれは抜き去られてなくなっている状態です。で、この石の棒の前で火を焚いて、こういう風な感じ風を火を向こうの奥の方に当てることによって、向こうの方に煙が吸い込まれていくわけです。 발해 사신들이 한 번 일본에 오면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대체로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무엇을 했을까? ここに、刺客と言いまして、ここに鍋がかかるんです。釜がかかるんですが、釜を支えるための石の棒がここに立つんですけども、もうそれは抜き去られてなくなっている状態です。で、この石の棒の前で火を焚いて、こういう風な感じ風を向こうの奥の方に当てることによって、向こうの方に煙が吸い込まれていくわけです。
발해 사신들은 후쿠라 항구에서 여독을 푼 후 수도인 나라로 이동한다. 궁궐로 안내된 그들은 일본 왕을 만나 국서를 전달한다. 발해 무왕 대무예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고구려의 예토를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하였도다. 예로부터 법도에 따라 이웃나라와 교류를 돈독히 하고자 하노라. 국서를 받은 일본 왕실은 발해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국서와 함께 사신들은 고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일본 왕에게 선물한다. 사신들이 가져온 물건은 호랑이 가죽, 담비 가죽과 같은 가죽류와 산삼, 꿀 등 주로 만주와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발해의 특산물이었다. 일본 왕실 역시 발해 사신들에게 선물을 내리는데 면, 비단, 황금, 수은, 우산 등 종류는 물론 그 수량도 무척 많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왕실은 발해 사신 모두에게 관직을 내리는데 대사에서 수령에 이르기까지 사신들은 모두 일본의 귀족 지위를 얻는다. 그런데 발해 사신 중에서 가장 많은 65명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대수령. 이 수령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발해사회라는 것은 왕과 중앙에 관료들이 있지만은 지방에는 독자적인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이런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의 관료 체제 밖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발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들의 세력은 이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관료로 일부는 편입시켰지만은 그대로 두면서 일본에 사신 보낼 때도 같이 참여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령들은 일본에 갔을 때는 교역에 참가하기도 하고 아마 다른 일도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대체적으로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령을 중심으로 발해 사신들은 일본에서 무역을 전개했다. 첫날은 관리들과, 둘째 날은 수도 사람들과, 셋째 날은 시장 상인들과 거래를 했다. 기록에 의하면 871년 발해 사신들은 첫날의 관무역에서 일본 화폐로 40만 냥을 얻었다고 한다. 발해 수도에서 당시 일본의 화폐 화동계진이 출토됐는데 이는 발해 사신들이 무역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발해 사신들이 물건을 팔고 받았던 40만 냥의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화동계진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는 700엔, 가장 낮을 때는 33엔이었다. 대략 150엔으로 잡아도 40만 냥은 요즘 돈으로 6억 6천만 원. 얼마만큼 일본 시장에서 그게 인기가 있었느냐면요. 일본에서 그러한 담비나 이런 가죽 옷을 금지시킬 정도로 한 번은 발해의 사신이 갔는데 그쪽에 왕족의 한 사람이 담비 가죽으로 8벌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만일 발해에 그 가죽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최고의 신분을 나타낼 만큼 발해 물품은 일본에서 인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그런 경제적인 요건이 양쪽에 맞아떨어졌다. 물건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사신들은 이듬해 5월 다시 귀국길에 오른다. 당시 후쿠라 항구에는 사신들이 타고 온 배를 수리하거나 물건을 싣고 갈 새 배를 건조하기 위해 2개의 조선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발해인들은 그 조선소에서 직접 목선을 만들었을 것이다. 平安時代9世紀の文献にはこの福良で渤海に帰る船を作るために民衆が勝手に木を切るなという記録があるのでこの福良に9世紀に造船所があったことも
知ることができます。でその場所はおそらく現在私たちが知っているこの2箇所のうちのどちらか、2箇所ともそうかもしれないし、このどちらかに造船所の遺跡が眠っ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 발해 사신들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일본 왕실의 대접은 극진했다. 사신들이 한 번 다녀갈 때마다 심각한 무역 역조를 감수해야 했지만 일본으로서는 불평할 수가 없었다. 당시 일본은 당나라의 문화를 유입하기 위해 누구보다 발해의 힘이 필요했다. 이미 그때 발해는 일본이 갖지 못한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갖추고 있었다. (1300년) 전 발해는 뛰어난 항해술로 동해를 장악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 증거로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신당서입니다. 이 책 속에 발해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발해 13대 왕 경왕에 이르러 고금의 문물과 제도를 완비하여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었다. 해동성국, 동쪽 바다의 융성한 나라. 명실공히 동북아의 최강국이었던 당나라가 발해를 이렇게 부른 데에는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발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융성한 국가가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들은 발해의 한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 속의 인물들입니다. 갑옷을 입고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무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악기를 천으로 감싸들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악사들입니다. 그리고 우산을 들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시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1300년 전의 이 발해인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이 융성했던 발해의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이 살았던 이 발해의 수도 상경성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발해 유물은 서울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360여 점이 전부다. 그나마 발해에 뛰어났던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유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 문자기와다. 기와에 나타난 이 글씨는 한자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 발해가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300년을) 거쳐온 이 흔적만으로 우리는 발해인들의 예술성을 겨우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중국 흑룡강성, 수도 상경성의 터는 남아있지만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화는 없다. (170여 년) 동안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은 발해 문화의 꽃이었다. 그러나 1300년이 지난 오늘 성터의 소중한 유적들은 훼손되고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 겨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6m 높이의 거대한 석등. 불교를 숭상했던 발해는 상경성에 9개의 절을 지었고 절 앞에는 이렇게 석등을 세웠다. 상경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성 밖을 두르고 있는 해자와 곧고 반듯하게 뚫려 있는 도로의 길이이다. 성터에 남아있는 흔적들과 기록을 종합해서 1300년 전 영화로웠던 상경성의 원형을 되살려 보았다. 상경성의 성벽은 안에다 돌을 쌓고 겉에다 흙을 바르는 형태로 축조됐다. 완성된 성의 둘레는 총 16km, 조선시대 한성과 비슷한 크기다. 성 내부로 들어가면 잘 정돈된 도시계획을 볼 수 있다. 중앙으로 시원하게 뚫린 주작대로는 폭이 무려 110m. 상경성엔 모두 81개의 주거지가 있었다. 한 구역당 크기는 가로 500m, 세로 300m. 이 크기로 봤을 때 당시 상경성에는 대략 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경성 내에는 또 하나의 성이 있었는데 궁전과 관청이 들어서 있었던 황성이다. 현재 남아있는 궁전 주춧돌의 크기만으로 황성의 그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황성에는 모두 5개의 궁전이 있었다. 1궁전, 2궁전은 왕이 국사를 보던 곳이고 4궁전에는 침전이 있었다. 그리고 궁전 동쪽편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2개의 섬과 호수 정자가 있는 이 인공 정원은 통일신라의 안압지와도 그 형태가 비슷하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상경성은 그 규모의 거대함 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의 화려한 건축 양식으로도 발해의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단 수도의 면모뿐만이 아니라 이 발해의 국력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 영토입니다. 발해는 우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이 발해의 영토는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 발해의 영토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유적이었다. 취재팀은 연해주 옵자부리 지역에 남아있는 발해의 유적을 찾아갔다. 이곳에 있다는 발해의 유적은 산 정상에 위치한 이름 없는 성이었다. 정상에 다다르자 넓은 평지가 펼쳐졌는데 이곳이 성의 내부였을 것이다. 한바탕 치열한 전투라도 치른 것처럼 성은 허물어져 있었지만 성의 규모나 지리적인 위치가 예사롭지가 않았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2m. 무너진 정도로 봤을 때 원래는 4m 높이 정도로 추정된다. 삼면은 이렇게 높은 성벽을 쌓았고 성벽의 한쪽 면은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까마득한 천연 절벽이 그대로 성벽을 이룬 천혜의 요새였다. 쓰러지네. 취재팀은 무너진 성벽에서 의외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이거 갈비뼈네. 성벽의 한쪽에는 불에 탄 자리도 보였다. 여기는 재 같은데. 혹시 전쟁의 흔적은 아닐까
자네도 거두지 못할 만큼 급박했던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모른다. 이 산성을 끼고 도는 라주돌라야 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이푼 강이라고 불렸다. 수이푼, 그것은 발해의 한 도읍지 이름인 솔빈부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 성은 연해주의 솔빈부를 지키는 발해의 전초기지였던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에서의 발해 유적은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 연해주 일대를 포함해서 최북단으로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에까지 이른다. 발해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장소를 파악하고 외국의 기록들을 꼼꼼히 분석 종합한 결과 경성대 한규철 교수는 발해의 영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했을 때 요동 이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요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송화강, 이게 송화강이에요. 이게 제1송화강, 2송화강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여기도 송화강이죠. 예. 하다가 여기서 흑룡강에서 내려오는 이 흑룡강 예. 흑수지역입니다. 예. 여기에서 흑룡강 중화리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서 좀 남쪽으로 잘라서 이 흑수말과가 인접해 있잖아요. 여기 한 장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런 땅 모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무척 낯익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이북 지역, 그러니까 만주와 연해주 지역입니다. 고조선의 뒤를 이어 고구려가 터를 잡았고 또 그 뒤를 이어 이 드넓은 영토에 거대한 제국을 세운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사 무대는 지금의 한반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만주를 최후로 지배했고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졌던 이 왕조의 이름은 바로 발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삼국시대 이후의 시기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 시기를 통일신라 시대 대신에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에서 만주와 연해주로 역사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1300년 전의 발해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